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말이죠. 지금 처음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또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민법을 민법 총칙, 저는 민총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유권 같은 물권, 그 다음에 매매 같은 채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채권에는 다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혹은 채권 총칙, 채권 강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파트를 우리가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민법 총칙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총칙이잖아요. 총칙. 총칙은 어려워요. 이 총칙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이 각칙이거든요. 각칙. 우리 강론, 총론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쓰실 텐데 앞으로 총론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위에서 통과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원칙들입니다. 각칙은 뭐냐면 예시예요. 예시. 그 총칙, 원칙에 적용되는 예입니다. 예. 자, 어떤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가 어려워요? 원칙이 어려워요? 당연히 원칙이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민법 총칙이 이 물권이나 채권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민법 총칙 안에서도 총론 부분이에요. 민법 총칙 안에서도 총론 부분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굉장히 어렵고요. 추상적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고 무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처음이기도 하고요. 요걸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좀 공부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하냐면 이걸 해야 나중에 다른 부분을 공부할 때 거부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공부 방법은 이걸 외우겠다 필요 없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걸 외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내가 이런 용어를 볼 때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다. 완전히 생소한 얘기는 아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해봅시다. 자, 무슨 내용들을 할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큰 틀에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종의 예습 강의입니다. 쉽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를 저와 같이 보면서 같이 밑줄을 그을 거예요. 정리 강의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스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이거 첫 단계예요. 자, 이런 거 나옵니다. 도대체 민법이 뭔지. 이걸 물을 거예요. 자, 시험에 민법이란 무엇이냐? 절대 안 나와요. 어떤 시험에도 안 나와요. 다만 민법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수두룩하게 할 건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민법이 뭔지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법이고요. 실체법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이 어렵죠? 사법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한자로 썼습니다. 사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자 이제 우리 이 개인적인 사자, 개인, 공적인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사적인, 이거 사생활할 때 그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의 사법 간의 개인 간의 거래에서 쓰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자, 거기 적용되는 법이 민법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이 여러분들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필요한 구속영장 해서 판사가 발부하고 재판받잖아요. 거기 적용되는 법은 형법입니다. 형법 혹은 형사소송법. 자,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사법이 아니에요. 이제 공법입니다. 크게 보면 공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국가기관의 형벌권 발동이라고 하는 공적인 관계. 자, 여러분들 투표하러 가요. 투표하러 갈 때 여러분들 투표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거기 적용되는 법은 사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공법이 적용되는 거죠. 헌법, 행정법 다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과 비교했을 때 사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 민법은요, 실체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체와 절차 내지는 실체와 형식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건데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실체라는 말은 뭐냐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내용. 이 내용을 구성하는 이걸 실현하는 개개의 절차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고요. 그냥 이건 사법이고 실체법입니다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공법이나 형소, 민사소송법 이런 거랑 구별하지 않으면 민법을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공법과 대비해서 사법이고 절차법과 대비해서 실체법이다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넘어갑시다. 이런 게 있어요. 민법이 뭐냐라는 것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뭐냐면 법원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이거 지금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원자가 뭐냐면 우리 근원할 때 그 원자예요.
도대체 이 재판을 하는 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판사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재판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법원, 민법의 법원이 뭐냐라는 게 이제 총론의 두 번째 쟁점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법률이라는 말이 있고요, 관습법이라는 말이 있고요, 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문에 어떤 답을 주고 있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민법이 뭐냐, 이건 조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죠. 그렇지만 도대체 뭘 가지고 재판을 하냐, 재판규범, 민법의 법원이 뭐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물어보면 이건 1조를 그냥 들이대면 됩니다. 우리 민법 1조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재판규범, 즉 민법의 법원, 민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원칙들, 근원들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법률이고, 두 번째가 관습법이고, 세 번째가 조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법률이 뭔데, 관습법이 뭔데, 조리가 뭔데,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법률이 뭐냐? 요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법률 맞아요. 우리 헌법 40조에 따라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 관습법은 뭐냐?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에서 배울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관습법. 우리 지금 민법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민법전을 넘겨보면 민법 이래가지고 이 두꺼운 거 안에 1조부터 1118조까지 주르륵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법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전이 없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법전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전에 없는 법도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관습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민법 1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재판하시고, 그게 민법을 구성하는 법원이 되고, 혹시 그게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법도 법원이 되는 건 맞죠. 자, 문제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르래요. 조리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이죠, 상식. 너와 내가 생각하는 다 합당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 민법은 법원, 뭘 가지고 재판을 할 거냐, 민법을 구성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보면 너무나 클리어해서 다툼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법률, 관습법, 조리가 법원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놓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관습법은 법률의 보충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없으면이라는 말로부터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의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서는 뭐냐면 조문을 놓고 조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우리가 주석서라고 하고요. 민법에는 이 민법의 각 조문을 다 해석한 주석서가 있어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이 기본서에 써 있는 말이고, 그걸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법률, 관습법, 조리가 법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운 문제고, 관습법이 법률보다 보충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조문의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죠. 관습법입니다. 이 민법 1조 법원 조문에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겁니다. 관습법.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제가 민법 총칙 중에서도 총론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을 공부할 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관습법은 시험에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도대체 관습법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래야 물론 시험 문제에 친절하게 관습법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OX 가를 수 있지만, 관습법이란 말이 없이 관습법의 예들, 예컨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물권법 가서 할 거예요. 우리 물권법에 나오는 그 권리 중에 관습상의 혹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습법상의 권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거 관습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일단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민법 총칙 영역에서는. 따라서 관습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관습법은 뭐냐? 나중에 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문법이 없어요. 성문의 법전이 없어요. 글로 써 있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도 나도 심지어 법원도 법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다만 이 관습법은 아무거나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너도 나도 법원도 그걸 법으로 인정하면 너도 나도 법원에게도 구속이 돼야 되니까, 그 구속되는 걸 아무 관행, 관습이나 인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성립 요건이라는 말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떠한 제도, 어떠한 권리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습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요. 첫 번째, 어떤 관행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한 사이에는 공짜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관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 관행이요, 단순히 관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런 관행이 실제로 있지라는 법적 확신,
법적인 확신 정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관행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런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관행이면 안 되잖아요. 기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관행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면 이제 관습법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 오케이, 관습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 아까 1조에서 봤지만 관습법과 성문법, 즉 법률과 관습법이 충돌한다면, 관습법과 성문법이 충돌한다면,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문법에는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관습법은 사람을 찔러 죽여도 된다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관습법의 효력 문제라고 하고요. 아까 슬쩍 말씀드렸지만 우리 1조의 해석상 보충적 효력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즉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하면 성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 관습법의 예들은요,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체크만 해두시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건 나중에 하시죠. 왜 그러냐면 명인방법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분묘기지권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양도담보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 뭐고 양도담보권이 뭐고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요. 왜요? 이게 다 물권법 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만 해두시면 되죠. 다음 기회에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해결해야 될 거는 판례입니다. 관습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판례를 나중에 합니다. 왜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뒤에 공부하면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다만 지금 할 일은 관습법 관련해서 판례 몇 개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도대체 판례가 뭔지를 지금 하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제 판례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고 시험 문제가 판례라고 하는데 도대체 판례가 뭐고 판례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는 지금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촌스럽지만 이렇게 판례를 떠왔습니다. 이 관습법과 관련된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 내용을 익히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풀고 교재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판례를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우선 판례라는 건요, 판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뭐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소송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을 냅니다, 법원에. 그럼 이제 재판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재판은요, 지금 3번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면 사실상 4번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심제예요. 1심은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지방법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원이라는 데서 받을 거고요.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 시법원, 더 들어가면 군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1심 법원이에요. 1심, 첫 번째 판이에요. 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내 마음에 든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면 우리 불복해야죠. 네, 불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가서 하실 거예요. 상소. 이 상소가 이제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판 중에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에요. 이 상소 중에 2심 법원 두 번째 판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라고 하고요. 항소. 그럼 이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할 거예요. 그 결과가 나한테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또 불복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죠? 대법원으로 갑니다. 우리 대법원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소, 상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이에요. 자, 이 상고심은요, 대법원입니다. 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항소를 담당하는 법원은 고등법원일 수도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심 법원에서도 판결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1심 법원에서도 재판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판결이 나왔겠죠. 자, 이 판결도 다 판사님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에요. 판결이에요. 이 대법원도 당연히 판결문을 쓰겠죠.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나중에 민사소송법 가서 하시겠지만 대법원은 우리 자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이 항소심 법원으로 재판을 이렇게 돌려요. 우리 파기 환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돌립니다. 그렇지만 왜 돌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판결, 이것도 판결, 이것도 판결이에요. 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판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판례잖아요. 그렇죠? 판례. 이건 뭐냐면 이 1심과 항소심, 2심을 대법원과 구별해서 우리가 하급심 이렇게 불러요. 하급심의 판결은 일단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실무에 나오시면 이것도 중요한 소스가 되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오로지 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도요, 많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뭐 수도 없이 내리잖아요. 그 각각의 판결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계속 내리다 보면 하나의 경향성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계속 하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돈 벌리면 갚아야 돼, 돈 빌리면 갚아야 돼라는 게 대법원의 하나의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판결이 쌓이면서 하나의 흐름을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론으로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이걸 우리가 판례 이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이미 판례만 담겨 있어요. 그렇게 일정한 경향이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판례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그 대법원의 입장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판례 검색하실 때 쓰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는 대법원이 선고한 날짜입니다. 2005년 7월 21일 날 선고를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사건 번호라고 하는데요. 요 다라는 거, 다가 이제 대법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 요 2002 이건 뭐냐면 이제 소가 제기된 날이고요. 요거는 그야말로 1년 번호예요. 주르륵 나가는 거죠. 요 2002-3850을 인터넷에 쳐보면 이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 검색하실 때는 2005년 7월 20일 이런 쓸 필요 없고요. 요 사건 번호만 치시면 돼요. 이걸 어디다 치시냐? 뭐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요. 대법원 이렇게 치시면 뭐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거기다 치셔도 되고, 또는 많이 쓰는 뭐 판례 검색 사이트, 뭐 케이스노트 판례라든가, 뭐 노엠비라든가 등등 있어요. 그런 데다 치셔도 돼요. 그러면 요게 주르륵 나올 겁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전원합의체 판결. 요건 뭐냐면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사님은 아시죠? 14명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사건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억울하면 불복하고 불복해서 3세판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이 판사님들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사님들, 대법원에서 재판을 도와주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재판을 보죠. 그렇지만 거기서 통과되고 꼭 대법관이 직접 주재해야 되는 사건들은 대법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14명이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부를 나눠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부를 나눕니다. 그 각각의 부 안에 3명의 재판관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되면 그걸 각 부로 배당합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배당해서 2부 사건은 그 3부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모입니다. 대법관이. 그걸 전원 합의체라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전원 합의체실이 따로 있어요. 회의실이. 물론 여기 다 모이라는 게 한 분도 빠짐없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다 모입니다. 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그 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데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005년도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럼 저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판결 요지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제가 슬쩍 지나왔네요. 요거 판시사항, 여기부터 봤어야 되는데 요건 제가 봤고요. 판시사항 볼게요. 판시사항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이러이런 쟁점에 대한 말을 해드릴 거야 라는 쟁점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대충 읽어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판시사항 첫 번째. 자, 관습법의 의의가 뭔지 내가 앞으로 설명할 거야. 관습법의 효력 내가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이 관행으로 거듭된 사회생활 규범이 도대체 관습법이라는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려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도 내가 설명할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법원 이 판결 2002-13850 전합 판결은요. 6개의 큰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례형 시험을 본다면 이게 목차가 돼야 돼요. 답안지에 목차가 돼야 되지만 우린 그게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결 요지라는 게 나와요. 이 판결 요지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판결 요지 중에 하나의 문장을 따요.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에 딱 붙여놓고 OX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 대상은 판례를 가지고 공부한다라는 건 판결 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 요지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몇 문장이에요? 뭐 거의 한 문장으로 돼 있나요? 하여튼 문장이 길죠? 요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판례 학습에서 공부해야 되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밑줄도 여기다가 그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 요 사건 번호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서 판례를 검색할 때 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험의 대상은 뭐라고요? 판결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결 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뭐 사실관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시험의 범위의 대상은 아니니까 일단 패스.
뭐 다수의견 이런 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나 저런 게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처럼 반대 의견, 여기 반대 의견이 없네요.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렇게 각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수결로 해서 제일 많은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고요. 이 다수 의견이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의 학습의 대상입니다. 자, 판례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이런 게 판례다.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익혀둡시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도대체 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왜 공부한다고요? 권리를 통해서 법률 관계라는 게 만들어져요. 법률 관계가 만들어져야 뭔가가 나오는 그 법률 효과라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필드로 나가게 되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나의 의뢰인한테 이런 권리가 있느냐? 혹은 상대방, 나의 의뢰인의 상대방, 지금 나랑 싸우는 나한테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런 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가 있다면 청구하고요. 저쪽에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소송 내서 손해배상 받거나 나 인정받고, 그렇죠? 특허, 나한테 이거 지적재산권 있다. 그럼 뭐 특허청이나 혹은 법원으로 가서 권리 인정받고 행사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따라서 이 법률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싸우게 되는데 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요거 도대체 법률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볼 때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법과 좀 구별되는 법들, 형법 또는 뭐 헌법, 행정법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민법이 뭔지를 정의해 갔어요. 그렇죠? 남자가 누구냐, 여자와 비교하면서 정의해 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법률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아닌 호의 관계라는 걸 들이대서 구별을 합니다. 이 호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호의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할 때 그 호의입니다. 호의 관계와 구별해 보자고요. 호의 관계는요, 내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도 나한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겁니다. 법률 관계는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반드시 해줘야 되고 나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관계와 법률 관계를 구별하는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긴 해요. 이제 호의 동승 사건이라는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호의 관계가 법률 관계와 대비되는 말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법률 관계로부터 이제 권리라는 게 나오는데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형성권, 항변권 다 권리의 유형이에요. 권리를 분류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있느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권리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특히 형성권이니 항변권이니 하는 것들은 채권법 가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채권법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거는 권리의 경합이라는 거예요. 경합은 말 그대로 우리 경쟁할 때의 경자예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리라는 건 여러 번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할까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리 택시 기사분께서 운전을 잘못해서 보도블록을 들이받아서 내가 많이 다쳤어요. 그럼 제가 택시기사 혹은 택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뭔가요? 우선 첫 번째는 당신이 운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쳤어. 손해배상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채권법 가서 배울 텐데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누군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민법 750조에 있어요. 동시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과 나는 운송 계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내가 돈 주는 대신 목적지까지 나를 태워다 주기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운송 계약은 단순히 돈 받고 태워다 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그 장소까지 태워줄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근데 그걸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져요. 이거 어디서 배우냐? 채권법에서 배웁니다. 390조, 750조 이런 책임들을 추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네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기사분께서 잘못하신 건 불법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기사분께서 잘못해서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못 모셨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는 겁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걸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선택 관계예요.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1억인데 그러면 1억, 2억 받을 수 있냐? 그 말은 아니고요. 아무거나 던져놓고 둘 중에 하나 받으면 좋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긴 하지만 애초부터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하라고 법이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자동차 배상에 관한 법, 자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채권 강론의 끝에 가서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요, 민법 이런 거 적용하지 말고 자배법만 적용해라. 이 관계가 있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법조경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리경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경합, 애초부터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는 법조경합,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청구권경합입니다. 법조경합은 드물어요.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일단 권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권리는 행사해야 마시잖아요. 행사할 겁니다. 다만 내 권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사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권리는 있다는 것과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걸 잘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요. 실제로 우리 민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뭐 어떻게 돼 있나. 권리는 잘 행사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잘 행사해라를 되게 어려운 말로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권리는 남용하지, 남용 이거 함부로 쓰다는 거예요. 함부로 쓴다. 남용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는 이렇게 잘 써야 돼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게 우리 민법에 2조의 조문이 있고요. 사실 모든 법의 앞부분에 이런 조문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잘 행사해라라는 거죠. 이걸 우리 줄여서 신의칙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제부터.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이게 뭐라고요? 권리 행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런 신의칙은요. 법입니다.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니에요. 잘해 이런 게 아니고요. 잘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강행성이 있는 법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신의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오고요. 대부분 이 파생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들이긴 한데요. 이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라고 해서 신의칙으로부터 법원이 인정하는 원칙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아예 조문도 있죠.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 금반원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시도의 원칙 같은 것들이 이 신의칙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권리는 남용하면 안 되고요. 이 금반원은 뭐냐면 이 반원, 뒤집는 거예요. 말을 뒤집지 말라는 겁니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해.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사정변경은 말 그대로 어떤 계약 당시의 사정이 추후에 현재에 변했다면 변하기 전에 사정을 그냥 그대로 막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3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계약 체결해 놓고 그대로 1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사정변경 원칙. 실효의 원칙은 뭐냐면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간이 물론 기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3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됐어요. 30년 후에 갑자기 그동안에 한 번도 청구할 것 같지 않다가 갑자기 청구해버리면 돈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실효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민청 뒤에서 배우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실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각각 관련된 판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신의칙 자체를 물어보는 건 몇 개 안 나와요. 대부분 다 판례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재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보면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죠. 예, 관습법을 볼게요. 자, 관습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법이 뭔지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 관습법의 성립 요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관습법의 의의가 결국 관습법의 성립 요건인데 관습법은 이래요. 첫 번째, 관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관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바닥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고마움의 표시다라는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그렇다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본인만 알고 있는 관행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건 통째로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입니다. 어디다 표시할까요? 저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밑줄 긋게요. 전체 법질서. 여기서 전체 법질서 조금 더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고요. 이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게 관습법의 의의가 됩니다.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밑에 나오네요. 자, 유명한 판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종중 관련된 너무 유명한 판례예요. 예전에는 그 종중의 종원을 성년의 남자만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설사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종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중 재산이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오면 여성분들은 배제하고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관행은 이런 관습법은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성년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 그 여성의 반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판례가 뭐래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관습법은 이런 요건을 설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 우리 지우고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성년 남자만을 종중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 관습은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관습법의 의의와 관련해서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관습법은 도대체 언제 성립하는가라는 관습법의 성립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관행이 존재하던 시기 1번, 그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 2번, 법원을 통해서 인정이 된 시기 3번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판례 얘기입니다.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입니다. 그래서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을 때 그게 언제냐? 결국 이제 판사님이 판단하겠지만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가 관습법의 성립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관습법의 효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관습법의 의도 중요하고 의가 곧 요건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민법 1조에 없으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 양자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자, 우리 판례입니다. 보충적 효력설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충적 효력설은 뭐냐면 아까 조문 그대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 어떤 판례가 있냐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고 했죠. 가정의례 준칙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 이런 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그렇지 않다. 관습법과 성문법은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다. 서로 개정하거나 서로 폐지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대등적 효력설인데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사실인 관습. 보통 이제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관습법과 구별해서 사실인 관습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들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핵심이 되는 것들만 몇 가지 기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관습법은 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법이냐 법이 아니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법은 이 판사님이 법원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이라서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뭐 판사님, 법원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가시면 법원, 재판부, 판사, 재판장, 숙명법관, 수탁판사 사실은 다 다른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민법 단계에서는 편하게 그냥 판사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법 가서 좀 정리를 하세요. 자, 어쨌든 우리 그 재판을 할 때 판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당사자가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그걸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판사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줬다, 맞았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알 수 없어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은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 사실이 주장됐을 때 적용되는 법 그건 당사자가 주장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뭐 판사님은 관심 없어요. 법은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조사합니다. 직권으로. 자, 그런데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관습은 사실인 관습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외적으로 직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경험칙이라고 해서 사실이 거의 법이 된 영역에서는 또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습의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네, 한번 확인만 하고 갈까요? 보세요. 우리 판례가 뭐래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주장 입증한다. 이거 원칙이잖아요. 다만 경험칙 같은 것들은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관이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실은 관습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니까 뭐 강행법과 임의법도 있다.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우리 사실은 관습 관련해서요. 이 106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어떤 의사 해석의 기준, 당사자가 어떤 계약서를 들이밀었을 때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를 확정하는 이 의사 해석의 기준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거기 이제 법규, 지금처럼 이제 관습 뭐 등등등등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조문에 가면 임의 규정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가서 할 건데 임의 규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은 뭐냐면 강행 규정은 어떤 법이 있는데 거기에 법에 위반되는 약정, 법의 이 강행 법규는 그 법에 반하는 반대되는 어떤 당사자 간의 약속,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무효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력이 큰 법이죠. 반면에 임의 법규는요. 여기에 반대되는 약정, 위반 약정이 있어도 그건 그거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106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그 법률형의 하나의 해석의 기준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은 사실인 관습하고 이렇게 양립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행 규정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강행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유명한 강행 규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사립학교법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립학교법은 뭐냐면 그 이제 우리 그 학교들 여기서는 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학교법인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학교법인이 임의로 파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육하기 힘들어지니까. 따라서 그런 학교법인의 기본 시설들을 팔 때는 우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행 규정에 반하는 어떤 관습, 아니야 우리 이 바닥에서는 학교법인이 운동장 파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로워라는 관습이 있다고 해서 그런 관습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런 관습을 기준으로 어떤 의사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강행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배치되는 관습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정법이 강행 규정일 경우에 그렇죠? 어디 갔어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인 관습은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기존에 적용되는 법이 임의 규정일 때는 관습의 효력을 줄 수 있지만 강행 규정일 때는 관습의 효력을 줄 수 없다는 판례예요. 이건 이제 106조 가서 할 겁니다. 관습법에는 이런 논의가 필요 없죠. 거기는 그냥 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좀 기억을 합시다. 관습법은 법이에요. 그냥 관습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요. 그냥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법이에요, 법. 근데 이 관습,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간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 돈을 빌려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OX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아니고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관습법의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는 오로지 판사님, 법원만이 알 수 있거든요. 자, 외우시면 되죠. 첫 번째, 명인방법 같은 거 관습법으로 인정합니다. 명인방법은 뭐냐면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 가시면 숲 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끈으로 이렇게 쭉 묶어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의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건 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이런 방법은. 우리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물권법 지상권 가서 할 건데요. 지상권이란 건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 타인의 여기 A의 토지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B예요. 자, B가 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건물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밟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A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A가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정한 경우에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우리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당연히 A의 동의를 받아서 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A가 동의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에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권에 가서 배우겠지만 일정한 경우에 이 법정상권을 줍니다.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유권의 기속이 매매 등의 사유로 분리돼야 되고 반대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뭐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 B가 A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줘요. 관습법이. 이걸 인정한단 말이죠. 이런 거 인정 안 하면 건물을 자꾸 부셔야 되거든요. 자, 분묘기지권. 요거는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 위에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땅에 막 그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을 땅 주인이 임의로 파헤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 분묘기지권, 무덤 주인이 분묘가 이제 무덤이거든요. 분묘의 기지, 바닥을 하는 일종의 건물로 치면 부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습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반면에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통행권 이거 개인적인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어떤 길은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국가 땅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땅이거든요. 그럼 이 사도라도 내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길을 막지 못하겠죠. 더 이상 못 다니게. 근데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면 땅 주인이 막아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마을 주민들이 야, 이 사도에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법상,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우리 판례가 그런 권리는 없다. 이렇게 해서 X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판례인데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되니까 형광펜으로 할게요. 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이것도 물권법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 물권법에는요. 186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186조라는 조문이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등기. 이 등기 여러분들 등기부 같은 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집에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인터넷 등기소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뗄 수 있습니다. 이 등기의 소유자로 나와 있는 사람만 부동산은 소유자로 보겠다는 게 186조거든요. 이 사람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근데 건물을 샀다면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자기 건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건물이 미등기, 등기돼 있지 않은 등기부가 없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는 없지만 소유자로 보는 소유권에 준하는 무슨 물권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샀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X. 그런 거 없다라고 하고요.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마지막 온천에 관한 무슨 물권 같은 거, 온천 내 땅 밑에서 막 온천이 터지고 온천법상 내가 등록해 놓으면 무슨 물권 같은 것들, 온천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나 물권에 준하는 권리가 생기느냐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되는 거 3개, 안 되는 거 3개 일단 이 정도만 외워둡시다. 자, 요거 민법 해석 됐습니다. 가볍게 그냥 볼게요. 우리가 민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뭐 잘 해석하면 되죠. 잘 해석하는 방법 중에 물리 해석이라고 그래서 국어 글자 그대로 잘 해석하는 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이죠. 우리가 어떤 민법을 해석할 때 민법전 우리는 이제 민법전이 있는 나라니까 민법전의 언어 국어를 잘 해석하는 게 출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 반대 해석, 또 유추 해석, 확장 해석, 축소 해석 등등을 할 겁니다. 반대 해석은 뭐냐면 아니 그 우리 민법에 예를 들면 소유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면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돈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일 거고 유추 해석은 모든 분쟁을 다 우리 민법전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에는 우리 비슷한 민법 규정을 한번 갖다가 쓴다. 유추 해석이고 확장 해석은 말 그대로 소유자라는 개념이 돼 있다면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 소유자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봐서 물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축소 해석은 그 반대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문적 해석 요거는요. 도대체 이 물리 해석이나 논리 해석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민법의 취지, 혹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면 어떤 부속 법령의 취지, 이 법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형법 같으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더라도 사람을 찔러 죽이면 처벌한다라는 게 우리 형법의 조문이 없다면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민법엔 그런 게 없습니다. 민법은 분쟁을 판사님한테 갖고 왔는데 모르겠다 돌아가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들, 물리 해석, 논리 해석 그래도 안 되면 도대체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한번 해석해보자라는 목적론적 해석도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의 효력인데요. 네, 우리 민법은 아예 부칙에, 우리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1118조 뒤에 붙어 있어요. 조문이 다 끝나고 이제 부속 법칙, 우리 그 뭐죠? 어펜딕스라고 하나요? 그거 있잖아요, 영어로. 그 뒤에 부칙이 있어요. 부칙에 보면 시간적 효력 관련해서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표는 뭐냐면, 자, 법은 내가 지금 만들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이 법을 이렇게 갖다 쓴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 법이 우리가 법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기 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자, 요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쓰겠다는 걸 우리 소급표라고 하는데요. 형법은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사람을 찔러 죽일 때는 살인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살인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건 우리 형법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형법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민법엔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은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니 속지주의니 이런 것들은 그냥 됐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민법 적용되는 것이고요. 한국에 산다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만 보시고, 호위동성 사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카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카풀. 네. 돈 받고 하는 거 말고요. 돈 받고 하면 그건 카풀이 아니죠. 그건 여객 운송 사업이에요. 그거 말고 돈 안 받고 그냥 누구를 태워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밥 먹으러 가면서 같이 친구차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호의로 동승하고 가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래서 동승자가 예를 들면 죽었다, 많이 다쳤다라고 하면 동승자가 운전한 사람한테 네가 운전 잘못해서 내가 다쳤지 않냐 이렇게 들어오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행위가 돼요.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 750조에 가서 공부하실 텐데 채권법 강론 가서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군가가 위법하게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이 고의과실이 있을 때예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불법행위가 돼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져라. 내가 치료비 나온 거 줘라. 일 못한 거 줘라. 정신적 고통 당한 거 줘라.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올 때 혹시 이거 되겠냐고요, 이거. 왜냐면 나는 공짜로 탔잖아요. 너는 지금 다친 너는 내가 무슨 돈 받고 너를 태운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호의로 좋게 태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 설사 치료비 1억 들었다고 하더라도 1억 다 받으면 안 되지. 심지어 1억 받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자,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서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경감 사유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리딩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호의관계,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에 기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이나 면책이 가능한지에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호의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가해자죠. 운전자가 하나 더 나가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내가 안전운전할 때 내 옆에 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 네가 운전 잘하라고 나한테 계속 야, 조심해. 야, 거기 속도 줄여.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너도 손해배상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우리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자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승자 탓을, 그러니까 동승자가 여기선 피해자잖아요. 피해자한테 그런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한번 예외를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 운전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 예를 들면 음주운전했다고 할까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요. 자, 이 정도라면 말려야죠. 이거 음주운전하는 차를 음주운전한 거 뻔히 알면서 아무 생각 없이 호의동승해서 운전하게 하면 이거 음주운전 방조죄가 돼요. 근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관계에서는 이 정도 하나만 호의동승관계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제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여기는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뭐 권리 충돌사안, 권리 경합사안 이렇게 주진 않지만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공부하는 거에 진짜 베이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 좀 다른 공부 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진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권리의 충돌 사안과 권리의 경합 사안을 말씀드릴 건데 권리의 충돌 사안은요. 이렇게 갑과 을이 있을 때 서로 자기의 권리를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충돌하겠죠. 네, 이러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하는 충돌의 문제고 권리의 경합 문제는요. 갑이 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걸 여러 개의 권리를 주장해서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만 주장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평면이 좀 다르죠. 따라서 권리의 충돌은요. 누가 이기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갑도 물권을 주장하고 을도 물권을 주장하면 누가 이기냐. 갑은 물권을 주장하고 을은 채권을 주장하면 누가 이기냐. 둘 다 채권을 주장하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먼저 해볼게요. 자, 물권 상호간에는요. 먼저 성립한 것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대세적, 배타적,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생긴 게 이겨요. 다만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일단 밑줄 거둡시다. 그런데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가서 하겠지만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하고요.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담보물권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용물권 안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요. 담보물권 안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소유자는 당연히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돈 빌리고 내 물건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는 제한물권을 살려줍니다. 자, 물권과 채권 간에는요. 물권이 우선합니다. 요건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은 채권을 깨트립니다. 채권은 물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둡시다. 채권 상호 간에는요.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합시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립됐다고 해서 내가 먼저 성립됐다고 해서 내가 이기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행사입니다. 행사. 성립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채권은 성립의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행사를 늦게 했다면 나중에 성립되고 먼저 돈 다 받아간 행사한 애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게 이제 권리의 충돌인데 권리의 경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갑이 을에게 여러 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이거를 하나만 행사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개 쫙 펼쳐놓고 아무거나 인정되는 거 받아갈 거냐라는 건데요. 여러 개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청구권 경합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청구권 경합관계. 오늘은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것이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여러 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 다 책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불법행위 책임은 750조에 기해서 계약 위반 책임은 390조, 다 채권법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청구권 경합관계는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라는 것이지 둘 다 행사해서 두 번 만족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치료비가 1억 나왔으면 둘 중에 뭘 청구하든 1억만 받는 것이지 2억을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법조 경합은 처음부터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민법 756조와 우리 국배법 2조의 관계가 전형적인 거였습니다. 뭐 자배법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 나를 때렸다라고 하면요. 공무원이 나를 때렸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한테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공무원이 술집에서 때리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민원을 좀 제기했더니 민원 제기하는 과정에서 짜증난다고 나를 때렸다. 혹은 일 처리를 일부러 안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상대로 소송하시지 말고 대한민국 내지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국가배상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국가는 일단 손해배상을 나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그런 짓을 했다면 공무원한테 구상하게 돼 있어요. 자, 이때는 국가배상법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민법에 있는 756조 사용자 책임이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국가가 공무원의 사용자 아니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책임져라 이렇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법조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법조 경합 용어를 정리해 둡시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과 법조 경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합가 훨씬 많냐? 그래서 그냥 편하게 90% 이상은 청구권 경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법조 경합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청권 경합, 법조 경합 이 정도 얘기는 좀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좀 더 전자칠판 강의에서도 조금 더 교환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첫 강의나 요 앞 강의에서는 교환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 둡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시험을 잘 보는 것이지 무슨 민법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3페이지 1번 지문 보세요. 자,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있어야 되겠죠. 왜요? 그 1번 가시면 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 법적 확신이 있잖아요. 당연히 X고요. 자, 2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됐답니다. 그런데 관습법을 적용한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너무 쉽죠. 다시 한번 요건에 관한 문제예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3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죠? 관습법은 법원 맞죠? 우리 1조에. 그 다음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되면 법이라고 그랬어요. 효력이 있다. 뭐 완벽한 지문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푸셔야 될 기출 지문의 형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문장을 놓고 O냐 X냐를 판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OX를 판별하려면 평소에 이런 관습법의 성립 요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겠죠. 또 계속 봅시다. 4페이지에도 있네요. 1번에 있네요. 보세요.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지만 관습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장 입증하라는 거. 똑같은 말이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건 이제 좀 많네요. 자, 다시 봅시다. 자, 1번. 자, 재정법이 임의 규정이면 법률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임의 규정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강행 규정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임의 규정일 때는 법률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강행 규정이라면 거기에 반하는 건 안 돼요. 사실은 관습은 재정법이 임의 규정일 때는 법률형의 해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관습법이 임의 규정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다 똑같은 내용이 그냥 연달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1, 2, 3번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면 2020년 문제, 17년 문제 다인데 내용만 바꿨지 다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결국 1, 2, 3번 물어보는 거. 관습법 말고요. 관습법 말고 관습이 법률형의 해석의 기준이 되려면 임의 규정일 때나 그렇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일 때는 그냥 강행 규정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06조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이네요. 1, 2, 3.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4번. 이게 뭐예요? 관습법상의 사도 통행권 얘기죠. 공로로부터 자연불악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 통행에 제공돼 왔고 이 돌아가는 길, 우회 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엄청 든다면 주민들은 종래에 통행하던 그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갖느냐라는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판례입니다. X.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습상의 개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됩니다. 자,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 그죠? 아까 한 거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왜요? 186조 때문에. 그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죠.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아니죠. 이거 온천에 관한 권리 이거 해야 되나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관습상의 물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법적 확신이 있는지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지를 법원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자, 7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이게 좀 잘못됐네요. 지금 뒷부분 성별의 구성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판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성년이 돼야죠. 성년이 되면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성년이 되면 그런 거지. 미성년자라도 이게 잘못됐어요. 틀렸습니다. X입니다. 자, 민법의 해석 보세요. 민법의 해석, 민법의 효력에는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권리 이쪽에서는 호위공승 문제가 가끔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 동승자
동승자를 이제 갑이라고 할게요. 이 동승자가 운전하는 을한테 너 운전 잘해 라고 촉구할 주의무가 인정되느냐. 만약에 그게 인정된다면 너 그거 안 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래요? 그랬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주의 의무 없다고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별한 사정이 뭐였죠?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이러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1번 지문은 뭐예요? 갑이 을의 난폭운전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오래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분류. 보세요. 재미없어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대해서도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나중에 채권법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게 원래 민법 전체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인데 민법 총칙 중에서도 앞부분은 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개념 문제고 추상적이라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많지 않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에 이제 신의칙으로 넘어갑시다.